안녕하세요. QBD GMP 이야기입니다. 통계학 개론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전, 주사위 던지기와 추상적인 개념들을 공부하고 나니 이런 통계 도구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제 그 쓰임새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작은 부분 집합인 표본을 구하는 것입니다. 표본의 크기만큼 그 질도 중요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선정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획적인 흑인을 제외해버린 투표자 조사는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흑인을 제외해버린 투표자 조사는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표본을 망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성 요소가 많은 집단 속에서 n개의 요소를 추출한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표본이 선택될 가능성이 서로 같도록 표본을 추출할 경우에 이를 단순 무작위 추출이라고 합니다. 단순 무작위 추출은 다른 추출법에 비해 표준이라 할 만한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편향입니다. 각 구성 요소는 선택될 가능성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립성입니다. 한 구성 요소의 선택이 다른 구성 요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무편향적이고 독립적인 표본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투표자 조사도 편향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없는 사람도 있고 2대 이상의 전화를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모집단의 모든 구성 요소의 목록인 표본 틀을 만들어 무작위 표본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난수표를 사용하면 무작위로 n개의 요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드럼통 속에 모든 이름표를 넣어 섞은 다음 n개를 뽑는 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표본 틀을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 수 있고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무작위 추출보다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집단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모집단을 여러 개의 성질이 같은 그룹 또는 층으로 분류한 다음 각 층에 대해 단순 무작위 추출법으로 표본을 선택합니다. 각 층 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로 이루어진 모집단은 옥수수, 무, 배추 등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은 그룹 내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집락 추출법은 모집단을 작은 집단으로 분류한 다음 그 집단을 대상으로 단순 무작위 추출하고 선택된 집단 내의 모든 구성 요소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한다면 각 구에서 한 개 동을 선정하고 그 동의 시민들, 그 시민들의 전체 또는 무작위 추출법으로 조사를 합니다. 개통 추출법은 먼저 무작위로 하나의 개체를 선택한 다음 그 이후부터는 K번째 개체를 계속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고속도로 교통량 조사의 경우 요금소를 통과하는 100번째 차량마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행하기 쉽고 교통 흐름의 변화가 크지 않을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중심 극한 정리는 평균 표준 편차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들을 무작위로 추출하면 n이 커질수록 표본들의 평균인 x반은 평균인 뮤, 표준편차 루트 분의 시그마 n인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표본들의 평균은 표본을 구할 때 샘플링 할 때마다 얻어지는 것이고 이런 평균들이 분포를 이루게 되고 그 분포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근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n이 커질수록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 모양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가구당 소득 분포라는 모집단이 있을 때 표본은 각 구의 소득 분포라고 보면 됩니다. 강서구 소득 분포를 하나의 표본이라고 하고 서초구의 소득 분포를 또 다른 하나의 표본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서구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할수록 강서구 표본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강서구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표본의 모양이 정규 분포를 가지지 않고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강서구 표본의 평균과 서초구 표본의 평균은 서로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수가 작으면 모집단의 평균을 아는 확률이 낮아집니다. 만약 표본이 강서구, 은평구, 관악구로 한정이 되면 그 평균은 실제 모집단인 서울의 평균보다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포함하도록 표본의 수를 늘리는 것이 모집단의 평균에 근사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표본의 평균으로 얻어진 분포는 원래 모집단의 분포와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평균의 위치입니다. 다시 말해 평균 값입니다. 어떤 장치의 운전 범위나 변수의 조건 등을 평균 값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제약 산업에서 예를 들면 원자재인 염화나트륨 입고 후 시험을 위해 샘플링 한다고 하겠습니다. 입고량 1000통 중에서 한 통만 샘플링 하는 것은 표본의 분포를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000통이 10개의 선반에 적재되어 있다면 1번 선반에서 10개, 4번 선반에서 10개, 7번 선반에서 10개, 10번 선반에서 10개 이렇게 샘플링을 한다면 1번, 4번, 7번, 10번의 선반이 표본이 되고 표본 내에서도 어느 정도 분포가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샘플링하여 시험을 하면 그 결과가 모집단의 평균에 더 근사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 극한 정리가 놀랍긴 하지만 최소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본의 크기가 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이용하려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표본이 작을 때가 더 많고 모 표준 편차도 통상 알려져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표본의 표준 편차를 통해 모 표준 편차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단 분포에서 모르는 시그마 대신에 표본의 표준 편차 S를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분포를 T분포라고 합니다. 모집단은 Z분포라고 하고 표본에 의해서 얻어진 분포를 T분포라고 하는데 이 T분포를 스튜던트의 T분포라고도 합니다.
이는 이 개념을 발견한 윌리엄 고셋이 스튜던트라는 가명으로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라는 가정하에 T 분포는 Z 분포보다 퍼져 있습니다. 정규 곡선보다 더 평평합니다. 이게 뭐가 더 평평하냐면 그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양쪽 끝이 낮고 가운데가 높은데 이 Z분포는 그 Z분포나 T분포나 모두 정규 곡선인데 Z분포는 양쪽 사이드는 낮고 그리고 가운데 평균은 높은데 T분포는 상대적으로 Z분포보다 가운데가 낮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은 Z분포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평평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를 사용하니까 T분포에서는 S를 사용하니까 불확실성이 더 커져서 T분포가 Z분포보다 더 느슨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평한 정도는 표본의 크기에 좌우됩니다.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준편차 S는 모분포의 표준편차인 시그마에 가까워지고 T분포도 Z분포에 가까워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Z분포고 이것이 T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평평하다. 여기는 쑥 올라가 있고요. 별로 안 올라가 있으니까 평평하다. 그리고 요 n수가 늘수록 이 평평한 게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제일 n수가 낮으면 요만큼인데 좀 더 n수가 많아지면 좀 더 올라가고 어, 모집단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크게 볼록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표본 추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큰 모집단에서 표본을 많이 추출한다는 가정을 하고 표본의 추정량들이 어떤 분포가 되는지 추론하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역으로 해보겠습니다. 표본이 하나가 주어졌을 때 그런 통계량을 보이는 확률계는 어떤 것인가? 귀납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관측한 사실에서 합리적인 가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 후보의 지지율이 36%이고 신뢰 수준은 95%,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렇게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 직전에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보는 통계적 추론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민 1000명이라는 것은 전체 유권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법으로 뽑은 표본입니다. 그리고 1000명 중에 360명이 A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 36%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신뢰 구간 95%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체 유권자가 1000명보다 많기 때문에 표본에 의하여 얻어진 결과를 믿을 수 있는 확률이 95%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표본에 의해 얻어진 36%의 오차 범위입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를 적용하면 32.9에서 39.1%가 여론조사에서 얻어진 A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진짜 A 후보의 지지율, 그러니까 모집단을 조사했을 때 얻어질 A 후보의 지지율이 32.9에서 39.1%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A 후보의 지지율 이거는 뭐냐면 모집단을 다 조사하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1000명에 대해서 표본을 통해서 그 지지율을 우리가 예측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측된 것이 범위가 32.9에서 39.1%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모집단을 통해서 조사하지 않더라도 1000명 가지고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했을 때 A 후보의 지지율이 실제 지지율이 32.9에서 39.1%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A 후보 지지율의 95%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표본의 분포가 모집단과 유사해진다는 것은 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분포의 95%에 해당하는 통계량이 표준 편차의 1.96배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95%에 해당되는 것이 1.96이죠. 1.96. 이 1.96이라는 것은 이제 그 표준 편차의 1.96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 넓이의 합은 1이고 어떤 부분의 넓이는 곧 확률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표본의 확률의 합은 1입니다. 요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요 분포의 면적에 해당되는 것이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의 면적은 1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요 90%에 해당된 요 90%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면적이 90%라는 얘기입니다. 확률이. 그럼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1.645까지 중앙에서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1.645배까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당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요거가 90%. 평균에서 표준 편차로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거의 1.96 시그마까지 있는 것이 95%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2.575 시그마 하면은 요것이 요 넓이가 99%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을 수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PR은 모집단의 확률이고 P햇은 표본의 확률입니다. P는 모집단의 확률이고 P햇은 표본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표준 정규 분포로 Z 변환한 분포에서 통계량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확률이 넓이로 0.95라는 말이 되겠고 두 번째 것은 이것을 위에 1번 것을 표본과 모집단의 관계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세 번째로는 표본의 확률인 P 햇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P의 확률로 다시 정의를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우리가 사실상 현실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표준 오차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표준 오차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위의 것은 모 비율을 이용한 표준 오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 비율을 이용한 표준 편차고 이것은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한 표준 오차다. 모 비율을 이용한 표준 오차고 둘 다 표준 오차인데 모 비율을 이용한 것, 그 다음에 이것은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n이 1000인 20개의 표본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확률 값이 실제로 0.5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 어, 표본은 이제 분포인데 정규 분포이고요. 그리고 아래 그림은 각 표본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평균 20개 중 하나꼴로 표본의 신뢰 구간이 0.5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20개가 있는데 요 분포만
요 0.5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죠. 예. 그래서 20개 중에 5%니까 예, 하나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뢰도를 95%로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여겨서 신뢰도를 99%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간을 넓히면 됩니다. 이러면 구간이 표준 편차의 1.96배에서 2.575배로 커집니다. 그러면 신뢰 구간이 아까 전에는 95%일 때는 32.9부터 39.1이었었는데 요 신뢰 구간 95%가 아니라 99%로 늘리면 신뢰 구간이 32.1에서 39.9%로 늘어납니다. 신뢰 구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에 애매함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볼 때 신뢰도 100%라고 하면 신뢰 구간이 전체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신뢰 구간이 뭐 30 얼마부터 30 얼마까지라고 했는데 만약에 100%라고 하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신뢰도 100%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신뢰도 100%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도를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정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앞에서 신뢰 구간을 크게 하면 결과가 더 애매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정확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오차를 작게 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아까 표준 오차가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것, 아래 것 둘 다 표준 오차인데 보시는 것처럼 둘 다 분모에 루트 n이 있습니다. 따라서 n수가 커지게 되면 이 표준 오차는 작아지게 됩니다. 수식으로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n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무작정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추정 결과는 실제 결과의 편향과 표본 추출 오차를 합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본 추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 n수를 크게 하면 되는데 이러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표본 추출 오차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표본 추출 오차를 줄여도 표본이 편향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표본에 대해 편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표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후보 지지율 조사 표본에 편향된 사람들에게 조사하면 그러니까 어떤 후보의 지지율을 조사한다고 할 때 그 후보가 속해 있는 정당 지지자들이 많은 곳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그 지지율이 잘못된 결과를 잘못된 결과의 지지율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표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 구간을 찾는 세 가지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율이나 큰 표본의 평균일 때는 정규분포표에서 임계값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게 아니고 작은 표본, 그러니까 n수가 30개 이하인 경우에는 t분포에서 임계값을 찾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모분포라고 하면은, 모집단이라고 하면은 Z분포이고, 그 다음에 표본분포 같은 경우에는 T분포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표본일 때는 정규분포에서 임계값을 찾고, 작은 표본은 T분포에서 임계값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나
구간의 폭은 임계값의 표준 오차를 곱한 것입니다. 네. 임계값의 표준 오차를 곱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1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n이 클수록 표준 오차는 작아진다. 이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통계학 책을 참고했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Z분포와 T분포 그리고 실내 구간 추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